여러분은 방금 저주와 분노에 찬 제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20억을 훔쳐서 달아난 쓰레기라고, 친구의 회사를 팔아넘긴 파렴치한 배신자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전부 맞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그 녀석의 가장 완벽한 원수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순진하고 착한 녀석이 저 살벌한 짐승들 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으실 이야기는 기준이가 10년 만에 열어본 그 붉게 녹슨 상자 속의 진짜 진실입니다. 피를 토하면서도 제가 끝까지 침묵해야만 했던 이유, 가장 완벽한 배신자, 최강진의 진짜 10년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너무 파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꼭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길어야 6개월, 그 정도 남으셨네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그저 배가 좀 고프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기준이랑 오늘 저녁에 소주 한 잔 하기로 했는데 그 자식한테 이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하나. 아니, 전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친구 기준이는 마음이 너무 약하거든요. 제가 아프다는 걸 알면 그 녀석은 저보다 더 서럽게 울면서 일도 손에 놓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군 회사인데 그 녀석의 그 환한 웃음을 제가 뺏을 수는 없었습니다. 터덜터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기준이는 역시나 큰 소리로 웃으면서 직원들이랑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그냥 문 밖에서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기다려라 기준아. 내가 갈 때 가더라도 너 하나는 번듯하게 세워놓고 갈게. 그게 내가 이 세상에 온 마지막 이유라고 생각할게.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제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기준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재무팀장 조 이사가 몰래 기준이 방에서 나오는 걸 봤거든요. 평소에 기준이가 형처럼 믿고 따르던 사람인데 그 사람 눈빛이 평소랑 너무 달랐습니다.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도끼가 서려 있더라고요. 저는 조 이사가 나간 뒤 기준이 몰래 회계 시스템을 열어봤습니다. 영업 이사인 제 권한으로 볼 수 있는 건 한정적이었지만 밤새도록 숫자를 맞춰보니 소름 돋는 진실이 드러나더라고요. 조 이사 그 인간이 대성그룹 최 대표랑 짜고 우리 회사 돈을 야금야금 빼돌려서 비자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모든 결제 서류에 기준이의 도장이 찍히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대로 두면 한 달 뒤에 세무조사가 나올 거고, 그럼 내 친구 기준이는 영문도 모른 채 횡령범으로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조 이사를 당장 잡아서 족치고 싶었지만 그 인간은 이미 증거를 다 없앴고 대성그룹이라는 거대한 배경까지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기준이한테 말해봤자 기준이는 그 사람을 너무 믿어서 오히려 저를 의심할지도 몰랐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끊어질 듯이 아파오는데 머릿속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기준이를 살려야 한다. 내 친구 박기준이 저 더러운 덫에 걸려 무너지게 놔둘 수는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명은
진짜 횡령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기준이의 도장이 찍힌 그 조작된 장부들을 덮어버릴 수 있는 더 크고 확실한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자. 어차피 6개월 뒤면 사라질 목숨인데 내가 기준이 대신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면 되잖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되어주면 우리 기준이는 깨끗하게 살아남을 수 있잖아. 저는 그 밤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주 한 병을 병째로 들이켰습니다. 술 기운을 빌려 저는 기준이의 법인 인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은행이 문을 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20억을 뽑으러 말이죠. 은행에서 20억을 수표로 찾아서 나오는 길에 처음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배를 찢는 것 같은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거든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데 입술을 꽉 깨물고 차가운 시멘트 벽에 기대어 버텼습니다.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 아직 우리 기준이를 살릴 판을 다 짜지 못했다. 호흡을 가다듬고 회사로 돌아갔을 때 기준이가 제 자리로 다가오며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진아, 어디 갔다 와? 안색이 왜 그렇게 창백해? 그 따뜻하고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듣는데 진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어졌습니다. 기준아, 나 너무 아프다. 나 좀 살려달라. 그렇게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차갑고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경 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태어나서 40년 만에 그 녀석에게 처음 뱉어본 모진 말이었습니다. 기준이는 크게 당황한 얼굴로 저를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철저하게 돈에 미친 나쁜 놈이 되어야 이 녀석이 저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고 살아남을 테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일부러 재무팀장 조 이사와 더 자주 어울리는 척했습니다. 기준이가 볼 수 있도록 일부러 은밀하게 귓속말을 나누고 퇴근 후에는 대성그룹 사람들을 몰래 만나기 시작했죠. 그들이 파놓은 횡령의 함정을 역으로 끊어내려면 제가 그 함정의 가장 깊은 곳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성그룹 최 대표를 처음 비밀 요정에서 만난 날, 그 능구렁이 같은 양반은 술잔을 돌리며 저를 비웃더라고요. 박기준이 믿는 구석이, 최 이사. 너 하나뿐인 줄 알았는데 결국 너도 돈 냄새 앞에서는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 모욕적인 조롱을 들으면서도 저는 비굴하게 같이 웃어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제 살 길 찾아야죠. 그러니 그 20억 제가 다 뒤집어 쓰고 가져가는 걸로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대신 내 친구 박기준은 이 일에 대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십시오. 속으로는 피눈물을 삼키면서 저는 그렇게 제 유일한 형제를 살리기 위한 악마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가 모든 오물을 뒤집어 쓰기로 한 그 처절한 연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대성그룹과의 거래를 마친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준이었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20억이 빠져나간 걸 방금 확인한 겁니다. 최강진, 너 이 새끼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기준이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지켜주고 싶었던 그 선한 친구의 얼굴이 공포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기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제 목숨을 건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가장 비열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 나도 이제 내 목 좀 챙겨야지. 내 몫이라니. 우리가 어떻게 만든 회사인데 내가 나한테 이래. 기준이가 제 멱살을 틀어쥐었습니다. 그 녀석의 손이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때리지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더라고요. 너 대성그룹 최 대표 만난 거 다 알아.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차라리 저를 죽일 듯이 때려 주길 바랐습니다. 그랬다면 제 마음의 짐이 조금은 덜어졌을까요? 하지만 저는 멱살을 잡힌 채로 그 녀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그 알량한 의리 타령. 이제 지긋지긋하다. 난 내 길 갈 테니까 너도 내 살 길 찾아라.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뱃속에서부터 시뻘건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기준이에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저는 짐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기준이가 오열하며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먼저 주저앉아 모든 걸 털어놓게 될 것 같았거든요. 건물 밖으로 나오니 하늘이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비틀거리며 걷는데 또다시 췌장이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덮쳐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꺾이고 진흙탕 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바닥을 기어가는데 입에서 울컥하고 뜨거운 액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그것은 붉은 피였습니다. 기준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친구야.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저는 그 녀석의 환하게 웃던 얼굴만 떠올렸습니다. 누군가 다급하게 저를 흔드는 느낌이 들었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눈앞이 완전히 까맣게 변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소독약 냄새에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 그리고 제 팔에 꽂혀 있는 굵은 링거 바늘 응급실이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구나. 다행이다. 아직 기준이를 위해 마무리해야 할 일이 남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며 힘겹게 고개를 돌린 순간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병실 문 앞에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짐승처럼 씩씩거리는 한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제 유일한 형제, 제가 지켜야 할 마지막 사람 박기준이 저를 죽일 듯한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문 앞에 선 기준이의 눈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 녀석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게 마치 피눈물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황급히 제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제 병명을 의사에게 들을까봐
췌장암 말기라는 사실을 이 녀석이 알게 될까봐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피가 철철 흐르는 팔을 대충 옷소매로 틀어막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준이가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제 멱살을 쥐고 흔들더군요. 이 개새끼야, 돈 들고. 튄 놈이 여기서 뭐 하는 짓거리야. 그 고함 소리에 응급실 사람들이 다 우리 쪽을 쳐다봤지만 저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준이가 저를 더 파렴치한 쓰레기로 볼 수 있는 완벽한 무대였으니까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멱살을 잡힌 채로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큰돈 좀 만졌더니 긴장이 풀려서 쓰러졌나 보다 그렇게 비아냥거리자 귀준이의 주먹이 제 얼굴로 날아왔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입안이 터지고 짠맛이 도는 피가 고였습니다. 고개가 돌아가고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육신이 썩어 들어가는 암의 고통에 비하면 그 주먹은 너무나도 따뜻했습니다. 때려라. 더 때려. 내 분이 풀릴 때까지. 나를 밟고 가라. 속으로는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겉으로는 독사처럼 쏘아붙였습니다. 고작 주먹질이냐? 그 20억은 이미 내 통장에 안전하게 들어갔어. 기준이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너 진짜 내가 아는 최강진 맞냐? 40년을 함께한 내 형제 맞냐고. 그 절규를 듣는 순간 정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다 내가 안고 갈 테니 너는 살라고 빌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 녀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니야. 내가 알던 멍청하고 의리 찾던 최강진은 이제 없어. 그러니까 다신 내 눈앞에 띄지 마라. 구질구질하게. 저는 그 녀석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응급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뒤통수에 대고 쏟아지는 기준이의 쌍욕과 저주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최강진,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가다가 객사나 해버려라. 그 저주가 저에게는 오히려 안도의 축복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영원히 널 배신한 나쁜 놈으로 죽어줄게. 병원 문을 나서자마자 다리가 꺾여 인적 없는 골목, 쓰레기 더미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준아, 내가 널 지옥으로 밀어 넣는 것 같지? 아니, 내가 지옥으로 갈 테니까. 너는 빛 속에서 살아라. 저는 입을 양손으로 틀어막고 짐승처럼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바닥 위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도 모르는 허름한 여관방에 숨어들었습니다. 온몸이 펄펄 끓고 배는 찢어질 것 같았지만 진통제 몇 알을 씹어 삼키며 버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통장에 20억 들어온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박기준이 나를 횡령범으로 고소하게 판을 짜십시오. 대신 약속대로 박기준 앞길에 털끝 하나 건드리면 내가 가진 당신들 이중장부 다 터트릴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조 이사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비열한 인간은 제가 끝까지 멍청하게 당할 줄 알았겠죠. 하지만 저는 이 짓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조 이사의 모든 비리, 증거를 빼돌려 두었거든요. 제가 악역을 자처하는 대신 쥐고 있는
유일한 방패이자 인질이었습니다. 그래야만 내 형제 기준이가 앞으로도 저 쓰레기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테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다시 피비린내 나는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관방 화장실 세면대가 온통 붉게 물들더라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제 몸이 시시각각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시장 골목에서 가장 크고 튼튼해 보이는 낡은 철제 상자 하나를 샀습니다. 거기에 조 이사의 이중장부 사본, 대성그룹과의 비밀 계약서 복사본, 그리고 제가 기준이의 도장을 훔쳐 썼다는 제 자필 진술서를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박기준은 법적으로 완벽한 피해자가 되고 저는 완벽한 가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렇게 구겨진 제 췌장암 말기 진단서를 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기준아, 내가 이 상자를 열어볼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그때는 내가 이 모든 진실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단단해져 있기를 바란다. 나를 향한 증오를 먹고서라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악마가 될 거다. 상자에 튼튼한 자물쇠를 채우며 저는 제가 가장 믿는 후배, 변호사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딱 10년 뒤에 이 상자를 박기준에게 전해다오. 그전에는 절대 기준이가 알게 해서는 안 된다. 10년이라는 시간은 기준이가 저를 원망하며 이를 악물고 제기하기에 충분한 시간일 테니까요. 그때쯤이면 이미 공소시효도 끝나서 이 진실이 밝혀져도 기준이가 다칠 일은 없을 겁니다. 제 마지막 생명줄과도 같은 상자를 넘겨주고 나니 비로소 제 인생의 모든 숙제를 끝낸 기분이 들더라고요. 서울을 완전히 떠나기 전날 밤, 저는 기준이의 집 앞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본 기준이는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현관문 앞에서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는 녀석의 어깨가 너무도 좁고 초라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수 씨가 나와서 그런 기준이를 부둥켜 안고 몰래 우는 모습까지 어두운 전봇대 뒤에 숨어서 전부 지켜봤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싶었습니다. 기준아, 내가 미안하다. 내 방식이 틀렸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무릎 꿇고 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핏물이 배어 나오는 입술을 깨물며 발기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지금 내가 나서면 저 녀석은 평생을 내 빚쟁이로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게 됩니다. 나를 증오해라. 기준아, 나를 찢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해서 그 지독한 오기로라도 기어코 성공해라. 내가 나를 저주하며 흘린 눈물방울만큼 내 앞날이 눈부시게 단단해지기를 기도할게. 다음 날 새벽, 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첫 차를 타고 남쪽 끝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가족도 연고자도 없는 무연고자들이 가는 이름 모를 허름한 요양병원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횡령범 최강진이다. 내 친구 박기준의 찬란한 성공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걸음이다. 하지만 요양병원에서 혼자 피를 토하며 견뎌야 했던 그 10년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참혹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남쪽 끝 시골의 작은 요양병원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더 시리고 조용했습니다. 제 이름은 여기서도 그저 횡령범 최 씨였습니다. 간호사들이나 다른 환자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저는 매일 밤 억장이 무너지는 통증을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약 기운에 취해 잠들 때마다 꿈속에서는 늘 기준이가 나왔습니다.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술잔을 건네다가도 갑자기 눈빛이 변해 제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죠. 너 왜 그랬냐고. 너 정말 그 돈이 그렇게 필요했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꿈속에서도 피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깨어난 방 안은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정적뿐이었습니다. 기준아, 나는 괜찮다. 내가 나를 미워하며 이를 악물고 살 수만 있다면 내 몸에 퍼진 이 암세포보다 내 증오가 나를 더 오래 살게 할 것 같아.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틴 게 벌써 5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요양병원 로비에 있는 낡은 텔레비전에서 익숙한 이름이 들렸습니다. 다시 일어선 박기준 사장. 대성그룹의 횡포를 이겨내다. 화면 속에 비친 기준이는 10년 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수트를 말끔하게 차려입고 당당하게 인터뷰하는 그 녀석을 보는데 밥숟가락을 든 제 손이 미친 듯이 떨리더라고요. 잘했다. 기준아, 정말 잘했다. 내가 없어도 내가 준 그 상처를 딛고서 내가 결국 해냈구나. 저는 식당 한 구석에서 고개를 쳐박고 엉엉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미친 줄 알고 피해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10년의 지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제 몸은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암은 이미 뼈마디까지 전이 되었고 이제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의식 없이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응급 처치를 받던 중에 저는 환각처럼 기준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강진아, 나 이제 다 알았어. 내가 왜 그랬는지 다 알았다고. 그 목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눈을 떴지만 제 곁을 지키는 건 차가운 링거 거치대뿐이었습니다. 저는 마비되어가는 손가락을 겨우 움직여 침대 밑에 숨겨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처음 창업하던 날 옥탑방에서 컵라면 2개 놓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웃고 있었죠. 기준아, 이제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 정말 얼마 없는 것 같아. 내가 이 진실을 마주하면 얼마나 무너질지 잘 안다. 그래서 나는 죽는 순간까지도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구나. 진실을 알게 된 내가 짊어질 죄책감이 내가 겪은 이 암세포보다 더 아플까봐 그게 제일 겁이 난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후배 변호사에게 마지막 연락을 남겼습니다. 때가 된 것 같다. 내가 숨을 거두면 그 상자를 바로 기준이에게 전달해줘. 10년을 채우려 했지만 내 목숨이 거기까지 허락을 안 해주는구나. 전화를 끊고 나니 신기하게도 통증이 잦아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달빛이 꼭 그날 우리가 한강에서 봤던 노을처럼 따뜻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다급하게 제 병실 문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죠. 문이 거칠게 열리고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한 남자가 제 앞에 섰습니다. 박기준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상자를 전달하기도 전에 어떻게 알았는지 기준이가 이 먼 곳까지 저를 찾아온 겁니다. 10년 만에 마주한 내 형제는 제 초라하고 앙상한 몰골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강진아, 너 여기서 뭐해? 이 모습이 대체 뭐야? 기준이가 제 침대 밑에 떨어진 그 낡은 사진과 진단서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그 녀석의 손에 들린 그 누런 종이들이 바들바들 떨리는데 저는 이미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그저 힘겹게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기준이는 제 손을 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내가 왜 횡령범이야? 내가 왜 암이야? 이 나쁜 새끼야. 나를 왜 이렇게 병신으로 만들어? 그 눈물을 보는데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기준아. 그렇게 울지 마.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어. 내가 나를 끝까지 증오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성공하길 바랐는데 기준이의 절규가 병실 가득 울려 퍼지던 그때 제 시야가 서서히 멀어지며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그 녀석의 손을 꽉 쥐었지만 제 손에는 이미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보음이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 퍼지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해지더라고요. 제 손을 잡고 울부짖는 기준이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그날의 파란 하늘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기준아, 그렇게 울지 마라. 내 10년의 지옥은 내가 다시 웃는 걸 보기 위한 입장료였을 뿐이야. 내가 내 병명을 몰랐던 것처럼 나도 내가 이렇게 빨리 나를 찾아낼 줄은 몰랐다.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에 내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으로 죽지 않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기준이의 손을 한번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듯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안녕. 내 유일한 형제 박기준. 너는 부디 나를 잊고 남은 생을 찬란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제가 숨을 거두고 일주일 뒤 기준이는 변호사를 통해 제가 남긴 그 낡은 철제 상자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10년 동안 숨겨온 모든 진실이 들어있었죠. 대성그룹 최 대표와 맺었던 그 굴욕적인 비밀 계약서, 박기준을 건드리지 않는 조건으로 제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겠다는 자필 진술서, 그리고 20억의 진짜 행방이 적힌 통장 사본까지요. 기준이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사실 그 20억은 제가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조 이사가 빼돌린 비자금을 메꾸고 대성그룹이 우리 회사에 걸었던 독소 조항들을 파기하기 위해 바친 합의금이었죠. 저는 그 돈을 뽑아 최 대표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이 돈 다 가져가고 우리 기준이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모든 고소는 저를 향하게 하고 기준이는 깨끗하게 놔주십시오. 그게 제가 20억과 함께 증발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기준이가 상자 맨 밑에서 발견한 건 제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누렇게
바랜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기준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겠지. 너를 속이고 너를 아프게 하고 너를 증오하게 만든 나를 용서하지 마라. 내가 나를 향해 품었던 그 독한 증오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불꽃이 되길 바랐을 뿐이다. 나는 비록 시골 병원 구석에서 혼자 죽어가지만 텔레비전에 나오는 내 환한 미소를 보며 매일이 축제 같았다.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나는 너라는 찬란한 꽃을 피우기 위해 기꺼이 썩어간 걸음이었으니까 내 목까지 행복해라. 기준아, 우리가 그 옥탑방에서 약속했던 그 세상, 너는 꼭 끝까지 누리며 살아가길 바란다. 편지 끝자락에는 눈물 자국에 번진 제 진심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친구 박기준,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은 정말 축복이었다. 그로부터 다시 시간이 흘러 제 49제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기준이는 제가 잠든 시골 요양병원의 뒷동산을 찾아왔습니다. 그 녀석의 손목에는 40년 전 우리가 같이 찾던 그 낡은 시계가 채워져 있더라고요. 기준이는 한참 동안 제 비석을 어루만지더니 조용히 소주 한 잔을 따랐습니다. 강진아, 너는 끝까지 바보같이 나만 생각했구나. 내가 10년 동안 너를 얼마나 욕했는데, 너를 얼마나 죽이고 싶어 했는데. 기준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이제 걱정 마라. 내가 지켜준 이 인생, 내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게 살아볼게. 그리고 훗날 내가 너를 다시 만나는 날, 그때는 내가 너한테 소주 한 잔 거하게 살게. 기준이는 비석 앞에 앉아 한참을 머물다가 노을이 지는 산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얻었습니다. 박기준과 최강진 서로를 향한 오해와 증오로 얼룩졌던 10년의 세월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누군가는 배신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희생이라 불렀던 그날의 진실, 여러분은 이제 누구의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박기준은 죽어도 몰랐던 최강진의 진짜 이야기입니다.